안녕하세요. 밤 11시 44분이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려요. 이 채널에는 잠잘 때 듣기 좋은 오디오북 컨텐츠를 주로 업로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가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읽어드릴 책은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입니다. 1854년에 출간한 에세이고요. 작가가 월든이라는 숲속 호숫가에 홀로 집을 짓고 살았던 2년 2개월간의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왠지 느낌이 굉장히 자연적이고 차분하고 조금 구수한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자연을 열심히 관찰하고 예찬하는 동시에 문명과 인류에 대해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사색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작가가 이 책을 쓸 때가 30즈음이었다고 하는데 패기가 상당히 넘칩니다. 이 사람이 뭐랄까 법정 스님의 매운맛 버전이랄까요? 개성이 아주 강하고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주변에 보면 본인 혼자 엄청 진지해서 이상하게 웃기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한 0.5차원 정도 혼자 어긋나 있는 느낌의 캐릭터. 혼자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게 보이기도 했고요. 처음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빠져드는 깊은 매력이 있습니다. 이 기묘하고 독특한 작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 이게 특별했어요. 근데 이런 점이 본인 취향에 맞지 않으면 책 자체가 잘 읽히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빠져들긴 했는데 가끔 너무 멀리 가는데 싶을 때도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나 긴 문장 때문에 중간중간 난독이 일어나고 지루해지는 순간들이 덜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단합니다. 한 인간의 주체적이고 고유한 세계관이 정말 단단하고 숭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독후감이었고요. 이제 낭독을 해볼게요. 책의 초반부와 제가 좋아하는 몇 부분을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영상이 끝나기 전에 스르륵 잠드시기를. 월든, 헨리 데이빗 소로. 이 글을 쓰던 무렵, 아니 정확히 말해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집필하던 당시 나는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 숲속에서 홀로 살았다. 가장 가까운 마을과 무려 1.6km나 떨어진 곳이었다. 집도 내 손으로 짓고 생계도 직접 노동해서 얻은 것들로 꾸려갔다. 나는 그곳에서 2년 2개월을 보냈고 지금은 다시 문명 세계로 돌아와 잠시 머물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내 생활 방식에 관심을 보이며 일부러 물어오지만 않았다면 나도 굳이 사사로운 삶을 독자에게 알리려 애쓰지 않았을 터다. 누군가는 사생활을 캐묻는 그들이 무례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그런 관심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적절한 듯하다. 어떤 이는 내가 뭘 먹고 살았는지 물었다. 외롭지 않았는지, 두렵지는 않았는지 묻는 이도 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수입의 어느 정도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는지를 궁금해했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내가 가난한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돌봐주었는지 물었다. 그러니 내가 이 책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것에 대해 내게 별다른 관심이 없는 독자들에게 미리 심심한 양해를 구한다. 대부분의 책은 1인칭 대명사 나를 생략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대로 두겠다.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이 바로 여타의 책과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이다. 우리는 화자가 결국은 1인칭임을 자주 잊는다. 내가 나 자신만큼이나 잘 아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굳이 내 이야기를 하겠는가? 안타깝게도 나는 경험이 얕아서 나라는 주제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나는 모름지기 작가란 타인의 삶에 관해서만 미주알 고주알 적어내려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관해서도 소박하고 진실한 글을 써야 한다고 믿는다. 먼 타지에서 제 피부치에게 써보낼 법한 글 말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야 먼 타양에서 그런 글을 적어보낼 테니 말이다. 이 책은 특히나 가난한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 외의 독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취하면 될 터다. 외투가 몸에 맞지 않는다고 솔기를 잡아내리면서까지 억지로 입어서야 쓰겠는가? 옷도 맞는 사람이 입어야 재구실을 하는 법이다. 이제부터 내가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중국인이나 샌드위치 섬 주민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즉 뉴잉글랜드 주민에 관한 것으로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 특히 이 세상과 이 마을에서 당신이 놓인 외적인 처지와 상황이 어떠한지, 왜 이렇게까지 나쁜 것인지,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나는 콩코드 지역을 두루 여행했는데 가는 곳마다 상점이든 사무실이든 들판이든 주민들이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고행을 치러낸다는 인상을 받았다. 브라만들은 사방에 불을 피워놓고 그 한가운데 앉아 뜨거운 태양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불길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기도 하고 고개를 뒤로 돌려서 어깨 너머에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취하다가 결국 목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유동식 말고는 아무것도 삼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고 들었다. 또는 나무 밑동에 몸을 사슬로 묶고 평생을 살기도 하고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며 제 몸으로 광활한 제국의 크기를 재기도 하고 기둥 위에서 외발로 서 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의식적으로 행하는 고행도 내가 매일 목격하는 마을 주민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에 비하면 그리 놀랍거나 충격적인 건 아니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조차 내 이웃이 치르는 고생에 비하면 사소하기 이를 데 없다. 헤라클레스야 12가지 고역만 실어내면 어쨌든 끝나지만 내 이웃은 괴물을 사로잡거나 목을 베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노동을 끝낼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뜨겁게 달군 인두로 히드라의 머리를 찢어줄 친구 이올라오스가 없어서 머리 하나를 잘라버리는 순간 2개가 솟아나온다. 나는 이웃 젊은이들이 농장, 집, 헛간, 가축, 거기에 농기구까지 물려받은 탓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 얻기는 쉬워도 처치해버리기는 힘든 유산들이 아닌가. 차라리 너른 초원에서 태어나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면 자신이 노동을 통해 읽어가야 할 대지에 관해 더 명확하게 배울 수 있었을 터다. 누가 그들을 땅의 노예로 만들었는가? 왜 인간은 한 줌 먹을 거리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늘 굳이 7만여 평이나 되는 땅을 파는가? 뭐 하자고 태어나자마자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가? 그들은 앞에 놓인 이 모든 짐을 한평생 밀고 나가야 할 뿐 아니라 힘 닿는 한 훌륭히 살려고 애쓰기까지 해야 한다. 그 무게에 짓눌려서 숨을 헐떡이며 80여 평짜리 헛간을 채우고 더러운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하고 12만 평이 넘는 경작지와 목초지와 삼림까지 건사하며 삶의 여정을 어렵사리 기어가는
가엾은 영혼을 지금껏 나는 얼마나 많이 만났던가. 괜시리 물려받은 짐덩이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는 무일푼 신세인 이들조차 자그마한 제 육신 하나 다스리고 수양하기만도 버거워 어쩔 줄 모르는 마당에 말이다.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하는 건 잘못이다. 육신은 때가 되면 땅에 묻혀 퇴비로 변한다. 우리는 흔히 필연이라고 불리는 운명에 현혹되어 어느 고서에도 적혀 있듯이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면 그만인 재물을 모으느라 평생을 허비한다. 그것은 바보의 삶임을 미리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죽을 때가 가까워오면 누구나 자연히 알게 된다.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등 뒤로 돌을 던져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윌터 롤리경의 격조 높은 번역체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날 이후 인류는 단단한 심장으로 고통과 근심을 견뎌내니 인간의 육신이 돌과 그 본성을 같이함을 보여준다. 머리 뒤로 돌을 던지고 그 돌이 어디 떨어졌는지 돌아보지도 않는 어설픈 신탁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짓은 이제 그만두기로 하자. 비교적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조차 대부분의 사람이 순진한 무지와 오해 탓에 부질없는 근심과 쓸데없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며 삶이 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 고된 노동에 투박해진 손가락들은 심하게 떨려서 그런 섬세한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노동에 찌든 사람은 인간의 참다운 고결함을 유지해 나갈 여유가 없다. 남들과 인간다운 관계를 이어갈 여력도 없다.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 가치가 현격히 하락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일만 하는 기계의 다름 아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아는 것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어찌 자신의 무지함을 떠올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그를 비난하기 전에 우선 무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강장제로 원기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인간 본성의 최고 자질은 과일 껍질에 배어나온 당분과 같아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그대로 보존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은 고사하고 남을 대할 때도 상냥하게 처신하지 않는다. 모두 알다시피 어떤 이는 너무 가난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힘에 부쳐 숨을 헐떡인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 가운데도 실제로 자신이 먹은 저녁값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고 외투와 구두가 다 닳았거나 이미 해졌지만 새로 장만할 돈이 없으며 빚쟁이에게 쫓기는 와중에 한두 시간을 쪼개어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확신한다. 경험으로 명민해진 내 눈에는 그들 중 많은 이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지 실로 명백히 보인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서 빚에서 헤어나려 애쓰고는 있지만 빚은 늘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그대로부터 빚은 한번 빠져들면 절대 헤어날 수 없는 늪이었다. 로마인들은 동전을 노쇠로 만들었기에 빚을 아이스 알리에늄, 즉 타인의 노쇠라 불렀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타인의 노쇠 더미에 파묻혀 허우적대며 살아간다. 늘 내일 갚겠다, 내일은 꼭 갚겠다 라고 약속하면서 오늘은 파산한 채로 죽어간다. 거래를 따내려고 아첨해서 비위를 맞추고 교도소에 갈 만한 죄만 아니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 이웃의 신발, 모자, 외투, 마차 등을 만드는 일감이나 그들의 식자재 공급을 도맡을 요량으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투표한다. 자신이 공손함의 표본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며 얄팍하고 덧없는 관대함을 마구 베풀어댄다.
그러다 보면 병이 들 테니 몸져 누울 때를 대비해 돈을 쌓아두려 한다. 낡은 궤 속 깊숙한 곳이나 회벽 뒤의 양말 속, 또는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벽돌로 지은 든든한 은행에 숨긴다. 돈을 모아두는 장소나 방법, 액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대체 어떻게 그토록 경박하게, 거의 역겹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서 다소 생경한 형태의 인간 예속 제도인 흑인 노예 제도에 몰두할 수 있었는지 때로 놀랍다. 남북 양쪽에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려고 눈을 번뜩이며 기회만 노리는 자가 수도 없이 많다. 남부의 노예 감독 밑에서 일하기가 힘들다고도 하고 북부의 감독이 더 고되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최악은 스스로 자신의 노예 감독관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신성하다더니 밤낮으로 장터를 오가느라 도로를 달리는 집마짝꾼을 보라. 그의 내면에 신성이 조금이라도 꿈틀대고 있겠는가? 그의 지고한 의무란 말에게 건초와 물을 먹이는 것이다. 집을 받을 운송료와 비교해서 운명이란 것이 그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평판이라는 나리를 위해 마차를 몰고 있지 않은가? 그가 어떻게 신을 닮고 불멸의 존재이겠는가? 비굴하고 천박하게 굽실거리고 온종일 막연한 두려움에 떠는 그를 보라. 불멸의 신성한 존재는커녕 자신에게 스스로 내리는 평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판을 살피는 노예이자 포로의 모습이다. 세상의 평은 우리 스스로 내리는 평가에 비하면 가벼운 폭군이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 혹은 암시한다. 환상과 상상의 땅인 서인도 제도를 해방시킨 윌버포스 같은 인물이라도 과연 자아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생의 마지막 날까지 화장대용 방석이나 짜며 자신의 운명에 너무 큰 기대를 드러내지 않는 이 땅의 아낙네들을 생각해보라. 시간은 낭비하지만 영혼을 해치는 건 아니라는 듯한 태도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절망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간다. 소위 체념은 절망으로 굳어진다. 그들은 절망적인 도시에서 절망적인 시골로 찾아 들어가 밍크와 사양주의 용기에서 겨우 위안을 찾는다. 놀이와 오락거리라 부르는 행위 저변에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매우 전형적인 절망이 숨어 있다. 노동 후에나 놀 수 있는데 전혀 여력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절망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의 한 특징이다. 인간의 주된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삶에 꼭 필요한 물품과 수단은 무엇인지를 교리문답식으로 풀어보자면 인간은 오늘날의 통상적인 생활 방식을 의도적으로 택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여타의 방식보다 좋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천성이 기민하고 건전한 자들은 매일 아침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편견을 벗어버리자. 아무리 고대로부터 이어온 사고방식, 행동방식이라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진실이라고 말하거나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도 내일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다. 덧없이 사라질 연기를 농토를 비옥하게 적셔줄 비구름으로 믿었던 것일 수 있다는 말이다. 옛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말했던 것들도 시도하면 해낼 수 있다. 옛 사람이 옛날 방식을 따랐다면 새 사람에게는 새 방식이 있는 법이다. 한때는 계속 땔감을 넣어야 불길이 유지된다는 사실도 몰랐겠지만 이제는 가마 밑에 마른 장작을 조금씩 태워서 말 그대로 노인들을 치어 죽일 기세로 새처럼 빠르게 지구를 돈다.
나이만 많다고 해서 노인이 젊은이보다 더 나은 스승이 되지는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 못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혹자는 그래도 현명한 사람이라면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삶의 절대적 가치를 할 만한 것을 깨닫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이 젊은이에게 긴히 전해줄 조언이란 거의 없다. 그들의 경험도 불완전하기 이를 데 없고 인생마저도 처참한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패가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었다고 철석같이 믿지만 그것은 명색뿐인 경험에서 남은 신념일 것이다. 그들은 그저 예전보다 젊지 않을 뿐이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 30여 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노인에게서 가치 있거나 진심에서 우러난 충고 같은 것을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내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고 어쩌면 해주고 싶어도 해줄 말이 없는지도 모른다. 삶이란 아직은 내가 거의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하나의 실험이다. 그렇다고 연장자들이 이미 시도해봤다는 사실이 내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무엇이든 가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나는 인생 선배들이 그에 대해서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음을 떠올릴 것이다. 한 농부는 내게 이렇게 말한다. 채소만으로 삶을 연명해 갈 수는 없소. 뼈를 만들 만한 영양분이 안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는 뼈를 튼튼하게 할 영양분을 몸에 공급하고자 매일 일정한 시간을 헌신적으로 할애한다. 그런 말을 하는 내내 농부는 소의 뒤를 따라 걸었는데 소는 온갖 장애를 헤치고 육중한 자신의 몸과 쟁기를 힘차게 끌고 간다. 그런데 소의 뼈야말로 풀만 먹여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던가.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나 병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치품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아예 그런 물건이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산꼭대기든 계곡이든 간에 인간 세상의 모든 땅을 이미 선조들이 다 훑고 지났을 뿐 아니라 그들이 세상사 모두를 두루 섭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영국의 저술가 이블린에 따르면 현명한 솔로몬은 나무를 심는 간격까지도 법령으로 정했고 로마 집정관들은 남의 땅에 들어가 도토리를 주어도 사유재산 침해죄로 걸리지 않게 허용하는 횟수를 정하고 주인의 목까지 규정했다. 라고 한다. 심지어 히포크라테스는 손톱을 자르는 데 적용할 지침까지 남겼다. 모름지기 손톱이란 손가락 끝에 맞추어 더 길거나 짧지 않게 잘라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고갈시키는 권태와 따분함은 확실히 아담의 시대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러나 인간 능력의 한계는 아직 제대로 측정된 바가 없는데 과거의 전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지금껏 거의 시도되지도 않았다. 그러니 과거에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든 간에 괴로워하지 말거라 나의 아들아. 네가 해내지 못한 일로 누가 너를 탓하겠느냐. 인간은 수천 가지 간단한 방식으로 삶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밭에 콩을 여물게 하는 태양은 동시에 여러 다른 행성도 비추고 있다. 이 사실만 기억했더라도 나는 몇 가지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햇빛은 이미 내 호미지를 비추던 빛과는 다르다. 별들은 얼마나 근사한 삼각형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가. 우주 속의 다양한 저택에서 살아가는 서로 동떨어진 상이한 존재들이 동시에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가. 자연과 인간의 삶은 우리의 기질만큼이나 가지각색이다. 한 삶이 다른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서로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인간은 아주 잠시라도 세상 모든 시대를, 아니 모든 시대의 온갖 삶을 살아봐야 한다. 역사와 시와 신화, 타인의 경험을 이보다 더 놀랍고 유익하게 적은 글이 세상에 또 있겠는가? 내 이웃 대부분이 선이라 부르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악이라 믿는다. 그래서 살면서 후회되는 일을 꼽는다면 다름 아닌 내 자신의 선행이다. 도대체 무슨 악마에 사로잡혀서 그토록 선하게 행동했을까? 노인 양반, 당신은 70평생을 살아오며 그럭저럭 명예도 얻었으니 나름대로 가장 현명하다 싶은 말을 하고 있겠지만 내 귀에는 부디 그 말을 멀리하라는 거역할 수 없는 마음의 속삭임이 들린다오. 한 세대는 이전 세대가 벌인 일들을 마치 좌초된 선박을 버리고 가듯 포기해야 하는 법 아니겠소. 나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안심하고 믿어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자신에 대한 근심은 일단 접어두고 다른 곳으로 그 관심을 돌려보자. 자연은 인간의 강점뿐 아니라 약점에도 잘 조율돼 있다.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불치병과 같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은가. 병이라도 들면 어쩔 텐가. 그런데도 얼마나 경계하며 사는지. 믿음 따위는 버리고 살기로 작정한 듯이 온종일 경계 태세이다가 밤이 되면 마지못해 기도문을 외우며 불확실성의 한가운데로 몸을 던진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현재의 삶만 숭배하고 변화의 가능성은 철저히 부인하면서 살아간다. 이 길이 유일한 길이야 라고 되낸다. 하지만 원의 중심에서 반경이 다른 원을 무수히 그릴 수 있듯이 길도 얼마든지 있다. 모든 변화는 의미심장한 기적이다. 그런데 그 기적은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곧 참되게 아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상 속의 사실을 자신이 이해하는 사실로 환원해낼 때 차츰 모든 인간이 그 토대 위에서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내게도 특별히 선호하는 것이 있으니 나는 자유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한다. 또한 생계가 빠듯해도 잘 견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양탄자나 비싼 가구, 맛있는 요리 또는 그리스식이나 고딕 양식의 저택을 손에 넣겠다는 일념으로 내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은 생각도 없다. 혹시 이러한 것을 얻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또 얻은 후에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들을 추구할 권한을 양도하겠다. 근면한 이들은 일 자체를 사랑하거나 일에 빠져서 나쁜 일에 얽혀들 시간을 없애려는 것 같다. 그들에게 내가 지금 해줄 말은 없다.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이 생기면 도무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라면 지금보다 2배로 열심히 일하라고 조언하겠다. 그렇게 해서 빚을 청산하고 자유의 증서를 얻으라고 말이다. 내가 할 만한 직업으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이 가장 자립적이지 않을까 싶었다. 한 사람이 날품으로 먹고 살려면 1년에 30에서 40일만 일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하루 일도 해질녘이면 끝나니 그 다음부터는 생계와는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헌신하며 살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는 매달 이런저런 궁리를 해대느라 1년 내내 숨 돌릴 여유 없이 시간에 치이며 살아가야 한다. 간단히 말해
나의 신념과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데 소박하고 현명하게만 살아간다면 지상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은 여가처럼 즐거운 것이지 결코 고난이 아니다. 소박한 국가에 사는 국민들이 노동이 더 인위적인 삶을 살아가는 민족에게는 그저 오락거리일 것이다. 나보다도 땀이 쉽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이마에서 구슬땀을 뚝뚝 흘리며 밥벌이를 할 필요는 없다. 아는 사람 중에 땅을 수천 평 물려받은 젊은이가 있는데 그는 그럴 수만 있다면 자기도 나처럼 살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생활 방식을 차용해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가 내 생활 방식을 다 익히기도 전에 나는 다른 방식을 찾아냈을지 누가 알겠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능한 한 다양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저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이웃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내 따르라고 말해주고 싶다. 젊은이라면 집 짓는 일을 해도 되고 농부나 선원이 되어도 좋을 테니 부디 그가 하고 싶다는 일을 방해하지 말자. 우리의 현명함은 어떤 수학적 지표가 있어야만 발휘된다. 선원이나 도망노예가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가늠하듯이 말이다. 그 지표는 우리를 평생 인도한다. 어쩌면 정해진 시간 내에 항구에 도착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올바른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건 의도한 대로 삶의 정수만을 직면하며 살아보고 싶어서였다. 그랬을 때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울 수 있을지 알고 싶었고, 죽음이 닥쳤을 때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었다. 삶이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삶이 아니라면 살고 싶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체념한 채 살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깊이 있게 삶의 정수를 빨아들이고 싶었다. 삶이 아닌 것은 모두 파괴해버리고 강인하게 스파르타인처럼 살아가길 바랐다. 낫을 크게 휘둘러서 풀을 바싹 베어내듯 삶을 구석으로 몰아가 가장 기본 조건까지 끌어내린 다음 삶이 천박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천박함을 전부 속속들이 알아내어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반대로 삶이 숭고한 것이라면 직접 경험해서 그 참모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랐다. 내가 보기에 인간은 삶이 악마의 것인지 신의 것인지에 관해 이상하리만치 확신하지 못한다. 그래서일까? 사람이 지상에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신을 영원히 찬미하는 것이라고 다소 급하게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여전히 개미처럼 하찮은 삶을 살아간다. 우화에서는 우리가 오래전에 인간으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그렇다. 우리는 학과 싸우는 소인족이나 다름없다. 실수로 실수를 덮고 누더기로 누더기를 가리다 보니 우리가 가진 최고의 미덕은 쓸데없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삶을 사소한 일로 낭비한다. 정직한 사람을 헤아릴 때 10손가락도 남는다. 행여 손가락이 모자라도 발가락까지 쓰면 충분하거나 남는 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된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자. 부디 바라건대 할 일을 100가지 1000가지로 늘리지 말고 2-3개로 줄이자. 100만 대신에 6가지만 세고 계산은 엄지손톱 위에 적어두자. 이 문명의 삶이라는 험난한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나려면 인간은 먹구름과 폭풍, 유사 등 수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배와 함께 침몰해 아예 항구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는 사태를 피하려면 추측항법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따라서 계산에 뛰어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눈을 감아버리거나 졸거나 암묵적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면서 인간은 쳇바퀴 돌듯 틀에 박힌 일상과 습관을 확립하고 공고히 다진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순전히 가공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다. 놀이가 삶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명확하게 삶의 진정한 법칙과 관계를 분간해낸다. 어른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실패했으면서도 자신이 경험이 많으니, 다시 말해 실패를 통해 쌓아올린 연륜이 있으니 더 현명하다고 착각한다. 어느 힌두교 경전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다. 옛날 옛적에 갓난아기 때 도시에서 쫓겨나 나무꾼의 손에 길러진 왕자가 있었다. 왕자는 나무꾼의 손에서 자랐고 그 상태로 어른이 되었기에 자신이 그동안 함께 살아온 미개한 부족 출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신하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 태생을 알려주었다. 그는 지금껏 스스로에 대해 잘못 품고 있던 오해를 벗고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현재 처해 있는 환경만 보고 자신의 본성을 오해한다. 그러다가 어느 거룩한 스승이 진실을 밝혀주면 그제야 자신이 브라흐마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진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의 저쪽 변두리, 가장 멀리 떨어진 별 뒤쪽, 아담 시대의 이전 혹은 마지막 인간의 다음 시간에 있으리라 추측한다. 물론 영원 속에는 진실하고 숭고한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여기에 있다. 신도 현재의 순간 속에서 지고하며 모든 시대를 통틀어 지금이 가장 신성하다. 우리 역시 주변을 에워싼 진리를 끊임없이 들이마시고 그 안에 흠뻑 젖어 들어갈 때만 그 숭고하고 고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주는 우리가 품은 생각에 한결같이 고분고분 대답해준다. 우리가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길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삶을 구상하는 데 시간을 쓰자. 시인과 예술가는 아름답고 고상한 구상을 품으며 앞으로 나아갔으니 적어도 후세의 누군가가 그것을 완성시켰다. 부디 하루라도 자연처럼 신중하게 삶을 살아보자. 한낱 철로에 떨어진 견과류 껍질이나 모기의 날개 때문에 탈선하는 기차가 되지는 말자. 아침에는 일찍이 눈을 뜨자마자 아침 식사를 해도 좋으니 제발 수선 떠는 법 없이 점잖게 아침을 시작하자. 친구가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두고 종이 울려도 아이들이 울어도 내버려 두자. 그렇게 하루를 보내자고 마음먹자. 왜 굳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려 하는가? 정오의 얕은 여울에 자리 잡은 정찬이라 부르는 끔찍한 급류와 소용돌이에 휩쓸려 압도당하지 말자. 이 위험만 견뎌내면 나머지 길은 안전한 내리막이다. 그러니 율리시즈처럼 돛대에 몸을 묶고 긴장을 유지한 채 아침의 활력으로 계속 항해해 나가자. 기적이 울리면 울리다 지쳐 목이 쉴 때까지 내버려 두자. 종이 울린다고 뛰어갈 이유도 없다. 모든 것을 음악 소리로 들으면 어떤가? 이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는 충적지, 즉 견해와 편견, 전통과 망상과 겉모습이라는 진창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더듬어 보자. 파리와 런던, 보스턴과 콩코드를 지나고 교회와 국가도 지나고 시와 철학과 종교도 지나면 단단한 바닥과 바위에 이를 것이다. 그곳이 바로 실제이고, 맞아, 여기가 확실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다. 그곳에 도착했으면 홍수와 서리와 불 아래로 프행다피, 즉 거점을 마련하자. 거기에 성벽과 국가의 기초를 놓고 안전하게 가로등을 설치하고 측량기도 하나쯤 달자. 사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면 태양이 언얼도를 비추듯 진실이 양면에서 번쩍일 테고 그 달콤한 칼날이 우리의 심장과 골수에 꽂히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삶을 끝마치리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뿐이다. 우리가 정말로 죽어간다면 목구멍 안에서 숨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사지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자. 그러나 살아있다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자. 시간은 내가 낚싯줄을 들이운 강줄기에 다름 아니다. 나는 그 물을 들이킨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 동안 모래바닥을 내려다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얕은지 알아차린다. 시간의 얕은 물살이 흘러가 버려도 영원은 그 자리에 남는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가 물을 마시리라. 별이 조약돌처럼 깔린 하늘에서 고기를 낚으리라. 나는 수를 헤아릴 줄 모르고 알파벳의 첫 글자도 모른다. 나는 태어나던 날만큼 슬기롭지 못함을 늘 한탄해왔다. 지성은 커다란 칼이다. 만물의 비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것을 식별하고 갈라낸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내 손을 바쁘게 놀리지 않겠다. 내 머리가 손이자 발이다. 그 안에 내 최고의 자질이 압축돼 들어가 있다. 어떤 동물이 주둥이와 앞발로 굴을 파듯이 나는 머리로 굴을 판다고 내 본능이 말해준다. 이 머리로 나는 주변의 산들을 파고들어 볼까 한다. 이 근처 어딘가 금덩이가 넘쳐나는 광맥이 있으리라. 그러니 점치는 막대와 얇게 피어오르는 증기로 그것을 찾아내보자. 바로 여기서 채굴을 시작하자. 책은 세상의 소중한 재산이고 모든 세대와 민족에 속하는 유산이다. 가장 오래되고 뛰어난 책은 어느 오두막 선반에 놓이든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인다. 그런 책은 스스로 내세우는 대의 없이도 독자를 계몽하고 지탱해준다. 그러니 기본 소양이 있는 독자라면 거부할 까닭이 없다. 그런 책의 저자는 어느 사회에 속하든 당연하고 거부할 수 없는 특권층을 이루어 인류에게 왕이나 황제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일자무식에 거만하기까지 한 장사꾼이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서 그토록 바라던 여유와 자립을 이루고 부유한 상류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는 너무도 당연하게 더 높지만 아직은 범접할 수 없는 지식인의 사회로 눈길을 돌린다. 그리고 자신의 교양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허황되고 충분치 못한지 깨닫는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뼈아프게 깨달은 사실을 발판 삼아 자식들에게 풍부한 지적 소양을 쌓게 해주겠다고 결심하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하기 시작하면 그는 마침내 가문의 창시자가 된다. 그러나 아무리 엄선해서 고른 고전이라도 우리가 늘 책만 끼고 산다면 그 역시도 하나의 방언이자 지방어에 지나지 않는 특정 언어로만 쓰여 있기에 모든 사물과 사건을 비유 없이 표현하는 언어, 그 자체로 풍부하고 표준이 되는 어떤 언어를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많이 발표되기는 하지만 거의 인쇄되지 않는다. 덧문을 없애면 덧문 사이로 비춰들던 햇살의 기억도 함께 사라지는 것과 같다.
늘 방심하지 않는 태도를 연마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나 훈련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반드시 봐야 할 것을 늘 눈여겨보는 훈련을 하라. 제 아무리 잘 선택한 역사, 철학, 시 강의도 혹은 뛰어난 사회나 동경할 만한 삶의 방식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단순한 독자나 학생이 되는 대신 보는 이가 되어야 한다. 운명을 읽고 앞에 놓인 것을 바라본 후 미래로 걸어 들어가자. 월든에서는 약 3kg짜리 강꼬치 고기가 잡힌다. 엄청난 속도로 낚싯줄을 잡아채 끌고 가버려서 낚시꾼이 눈으로 확인을 못한 까닭에 무게가 4kg은 좋게 나간다고 우겼던 녀석은 제쳐두더라도 그렇다. 1kg이 넘는 농어나 메기도 잡히고 자그마한 은빛 피라미, 황어, 로치 등도 꽤 잡혔으며 검은 송어도 몇 마리 잡혔다. 뱀장어도 2마리 잡혔는데 한 마리는 2kg 가까이 나갔다. 내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낚시꾼에게는 물고기의 무게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월든 호수에서 이 2마리 외에는 뱀장어가 잡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길이가 13cm쯤 되고 옆구리가 은색에 등은 녹색인 황어와 비슷한 특징을 띤 작은 물고기를 잡았던 기억도 희미하게 나는데 여기에 그 사실을 적는 까닭은 내 일화를 하나의 전설처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여름날 오후에 호수 한가운데로 배를 저어 나가서 산들바람에 배를 맡기고 배 바닥에 길게 드러누워 몽상에 잠긴 채 몇 시간이고 떠다니곤 했다. 그러다가 배가 모래밭에 닿으면 깨어나 내 운명이 어느 호반으로 날 이끌어왔는지 보려고 몸을 일으켰다. 당시만 해도 그런 여유로운 삶이 가장 매혹적이고 생산적인 일인 듯 느껴졌다. 따라서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내고 싶어 곧잘 오전 시간에 도망쳐 나오고 했다. 나는 부자였다. 돈은 없었지만 햇살 좋은 시간과 여름날이 얼마든지 있었기에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쓸 수 있었다.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학생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월든의 모든 특징 중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은 그 순수성이다. 많은 사람이 이 호수에 비유되어 왔으나 그런 영예를 얻을 만한 인물은 거의 없었다. 비록 벌목군이 호숫가 이곳저곳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물가에 돼지우리 같은 움막을 짓고 철로가 호수의 경계를 침범해 들어오고 언젠가는 얼음 채취업자가 얼어붙은 호수면까지 걷어갔지만 호수 그 자체는 조금도 변치 않았다. 내가 어린 시절 바라보던 그 물 그대로다. 모든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그토록 많은 잔물결이 일었어도 호수의 표면에는 영원히 남은 주름은 단 하나도 없다. 호수는 영원히 젊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호숫가에 멈춰서면 제비가 물에 뜬 벌레를 잡아먹으려는 듯 호수의 부리를 살짝 담그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면의 목소리가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끔 넋놓고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여 그 목소리를 따른 결과가 육체적인 허약함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높은 법칙을 따르는 삶이므로 어느 누구도 그 결과가 후회스럽다 한탄할 수는 없으리라. 우리가 낮과 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삶이 꽃이나 달콤한 허브처럼 향기를 발산하고 좀 더 유연해지며 별처럼 빛나고 더욱 영혼에 가까워진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연 전체가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도 시시각각 스스로를 축복할 이유를 얻게 될 것이다. 보통 나는 새벽녘에 붉은 날다람쥐가 달그락거리며 지붕 위를 오가고 벽을 오르락내리락거리는 통에 잠에서 깼는데 녀석들은 마치 그렇게 하라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숲에서 파견돼 나오기라도 한 듯했다. 겨울 내내 나는 채 여물지 않은 단 옥수수를 반 부셀 정도 문 밖 눈밭에 쏟아놓고 그 미끼에 걸려 찾아오는 다양한 동물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황혼역과 밤에는 토끼들이 규칙적으로 찾아와 배불리 먹고 갔다. 붉은 날다람쥐는 종이로 가면서 그 귀엽고 오묘한 동작으로 나를 감탄하게 했다. 처음에 다람쥐는 떡갈나무 관목숲을 조심스럽게 통과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기라도 한 듯이 뒷다리에 잔뜩 힘을 주고 엄청난 속도로 기운을 쪽 빼면서 꽁꽁한 눈밭을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쪼르르 이쪽으로 달려왔다가 다시 저쪽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러나 한 번에 2m 이상은 절대로 나가지 않았다. 그런 다음에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쓸데없이 공중제비를 한 바퀴 돌고는 마치 온 우주의 시선이란 시선이 전부 자신에게 집중되기라도 한 듯이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 멈춰섰다. 이처럼 깊고 외딴 산중에 사는 다람쥐까지도 무의가 춤을 출 때만큼이나 관중의 시선을 의식해 모든 동작을 취하는 듯했다. 나는 다람쥐가 여유롭게 걷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녀석들은 갈 길을 서둘러 가기보다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러다가 눈 깜짝할 새 어린 리기다 소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시계 태엽 감는 듯한 소리로 찍찍거리며 모든 상상 속의 관중을 나무라곤 했다. 가만 보니 독백도 하고 온 세상을 상대로 말하기도 하는 듯 했다. 물론 나는 대체 뭘 나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그 자신도 잘 모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메리카산 토끼는 나와 매우 친해졌다. 한 녀석은 내 집 아래, 정확히 말해 내 방바닥 밑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두고 겨울 내내 살았다. 아침이 되어 내가 몸을 뒤척이기 시작하면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고 머리를 마루판 판자에 쿵쿵쿵 찧어대는 통에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다. 땅거미가 질 때쯤이면 산토끼들이 내가 내다버린 감자 껍질을 먹으려고 오두막 문 앞으로 모여들었는데 털 색깔이 땅색과 너무도 흡사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거의 구분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가끔은 황혼역에 창 밑에 가만히 앉아있는 토끼 한 마리를 바라보고 있다가 한순간 그 모습을 놓쳐버리기도 했다. 저녁에 내가 문이라도 열라치면 녀석들은 끽끽거리며 이리저리 튀어 달아났다. 가까이서 토끼들을 바라보면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에는 한 녀석이 미처 도망을 가지 못해
내게서 2발자국쯤 떨어진 문간에 앉아 두려움에 오들오들 떨었다. 그 가엾기 짝이 없는 작은 녀석은 깡말라 뼈밖에 남지 않은 몸에 누더기 같은 귀와 뾰족한 코, 짧은 꼬리를 달고 있었고 앞발 역시 홀쭉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연이 이제 더는 고귀한 혈통을 유지해 가지 못하고 발끝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녀석의 커다란 두 눈은 어리기는 했으나 수종이라도 걸린 듯 병약해 보였다. 그러나 내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서자 세상에, 녀석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몸과 사지를 우아하게 쭉쭉 뻗으며 얼어붙은 눈밭 뒤를 쏜살같이 달려서 곧 나와의 사이에 숲 하나를 두었다. 자유로운 야생동물이 자신의 활력과 자연의 품위를 확실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산토끼의 호리호리한 몸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토끼의 천성이었다. 고요한 겨울밤을 보내고 나면 나는 꿈속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같은 질문을 받고 잠결에 답을 하려고 헛되이 애쓰다가 깨어나는 기분을 느꼈다. 눈을 떠보면 모든 생명을 품은 자연이 새벽을 맞아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내 넓은 창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입술에는 질문이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잠에서 깨며 질문의 해답으로 자연과 햇살 속으로 들어간다. 어린 소나무가 점점이 서 있는 땅에 깊이 쌓인 눈과 내 집이 자리 잡은 언덕 비탈이 전진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자연은 인간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인간이 묻는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는다.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작심을 했던 것이다.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아직 개간되지 않은 숲이나 목조지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고인물처럼 정체돼 있으리라. 우리는 야생이라는 강장제가 필요하다. 때로는 안락해오락이나 뜸부기가 숨어서 사는 늪지를 걸어다니고 도유새의 요란한 울음소리도 들어야 한다. 좀 더 야성적이고 외로운 새만이 둥지를 짓고 밍크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곳. 그런 곳에 가서 바람에 일렁이며 소곤대는 사초의 향도 맡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탐구해 배우고자 하는 열망만큼이나 모든 것이 신비롭고 탐험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한다. 더불어 대지와 바다가 야성의 상태로 무한히 남아있기를, 측량할 수 없기에 탐사되지 않고 헤아리지 못한 채 남아있기를 바란다. 인간은 절대로 자연에 질리지 않는다. 그 지치지 않는 활력, 광활함, 거대한 모습, 난파선이 떠밀려온 해안가, 살아있는 나무와 썩어가는 나무가 공존하는 황무지, 천둥을 몰고 오는 구름, 삼주나 쏟아지며 홍수를 일으키는 비,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롭게 활기를 찾는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해야 한다. 인간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는 생명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동물의 시체는 우리를 역겹게 하고 낙담하게 하지만 독수리가 그것을 뜯어먹고 건강과 힘을 얻을 때 우리도 기운을 얻는다. 언젠가 내 오두막에 이르는 길가 구덩이 속에 말 한 마리가 죽어 쓰러져 있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가끔씩 일부러 길을 돌아다녔는데 특히 밤이 되어 대기가 무거워지면 지나다니기가 더욱 힘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자연의 왕성한 식욕과 침해할 수 없는 건강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 나는 내 표현이 충분히 과감하지 않을까봐 일상의 경험이라는 좁은 한계를 넘어 멀리로 헤매다니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그래야만 내가 확신하는 진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과감함이라. 그것은 우리가 어느 만큼이나 갇혀있는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새로운 초원을 찾아 다른 위도로 옮겨가는 들소는 젖자는 시간에 통을 걷어차버리고 우리를 뛰어넘어 제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버리는 암소보다 과감하지는 않다. 나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이야기하고 싶다. 깨어나는 이에게 말을 거는 깨어있는 사람처럼. 왜냐하면 진실한 표현의 기초를 쌓으려면 아무리 과장해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음악의 선율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과장의 말을 두려워하겠는가? 미래나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느슨한 태도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그림자가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한 땀을 태양 쪽으로 발산하듯이 아주 희미하고 막연한 윤곽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날아가 버리기 쉬운 우리 말 속의 휘발성 진리는 남아있는 진술의 부적절함을 끊임없이 폭로해낸다. 진리는 즉시 전달되고 그 문자의 기념비만 그 자리에 남는다. 우리의 믿음과 경건함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나 본성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유향처럼 의미심장하고 향기롭게 들린다.